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인연들이 있죠. 아마 저처럼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 사연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사연 라디오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최근 겪은 일로 경각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서랍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혼녀, 돌싱이었습니다. 뭐 좋지 않은 일로 이혼한 거 아니냐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이라 솔직히 단순한 성격 차는 아니라 저는 생각하지만요. 그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하니 뭐 따로 할 말은 없네요. 사람이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제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낚시를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데이트로 낚시를 하러 바다에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낚시라는 게 옆에서 보기만 하면 지루하기만 한 그런 취미라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를 해서 따라간 거지 낚시 자체를 좋아해서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낚시만 하면 밝아지는 전남편의 모습에 그저 참아가며 함께 취미를 즐기게 된 거죠. 취미인 낚시를 제외하고는 전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에 문제도 없고 직장 역시 탄탄한 사람이었으니 제가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항상 자신은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전남편이었기에 결혼 후에도 별 문제 없이 잘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저를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했는지 주말만 되면 낚시를 하러 간다. 그냥 팽 나가버리곤 정말 주말 내내 집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처음에는 이때만 그러겠지 싶었는데 전 남편의 낚시 사랑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연애 때와는 다르게 본인이 집에 들어오면 제가 집에 있으니 이젠 예전과 같은 연애는 필요가 없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제가 잔소리로 주말에 나랑도 시간 좀 보내. 이젠 낚싯대랑 사랑도 하게 생겼어. 하는 주에만 마지못한 모습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러다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번씩 낚시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니 이제는 휴가까지 얻어서 2박 3일로 낚시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텐 휴가 날은 출장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전 남편에게 저는 낚시보다 못한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정말로 저보다 낚시가 더 좋았는지 오히려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하자 하더군요. 당시에는 정말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걸 성격 차이라고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마음 맞는 돌싱들끼리 만들었다는 친목 모임에 나가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글쎄 현 남편의 전처가 정신병이 있던 미친년이었다며 저와 친해진 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시에는 현 남편과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이였죠. 당신 남편도 낚시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죠? 제 전부인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신병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러면서 덤덤하게 말을 하는데 결혼 전에는 그 전부인이라는 사람의 병력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충격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동조를 해서 이런 말을 불쑥 꺼내게 되었죠. 내 전 남편도 얼마나 낚시에 미친놈이었는지 몰라요. 저희 참 겹치는 게 많네요. 서로 미친년놈들 만난 거요. 이 밖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며 저희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서로 공통점이 있었으니 한 발 다가가는 일은 어렵지 않았죠. 현 남편은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고 결국 다시 재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저처럼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하면 다들 보는 눈이 그리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현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속으로 끙끙 앓았던 적도 있어요. 거기다 솔직하게 이미 나이가 다 찬 중년 여성을 남편이 여자로서 보고는 있는지도 좀 의심이 들었고요. 그도 그럴 게 연애하는 사이라는 게 밤에 역사를 쓰거나 그런 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였던 현 남편이 연애 때는 저와 밤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해서 사귀고 있는 건지 의심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 먼저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고급진 호텔을 잡고서 분위기를 만들어 보았죠. 약간 네가 이래도 나한테 안 넘어와? 느낌의 오기였어요. 그런데 당시의 남자친구의 태도에 저는 상처받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 뭐해? 설마 나랑 그런 짓만 하고 싶어서 여기 오자 그랬던 거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슬금슬금 피하는 남자친구.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먼저 선뜻 한 발을 내밀었건만 오히려 저보고 뭐 하는 거냐, 이러지 마라 하면서 싫다며 제 손길을 뿌리치고는 아예 자기는 다른 곳에서 자겠다며 작게 마련되어 있던 소파로 가더니 등까지 돌려 자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 누군들 마음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나랑 왜 만나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당신 나 좋아서 지금 우리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연애하고 있어? 서로 알 거 다 아는 나이에 나한테 표현 좀 해주면 안 돼? 제가 울음을 터뜨리니 그제서야 저한테 헐레벌떡 다가와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방금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그런 것만 생각하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렇지. 난 당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고. 저를 소중히 대하고 지켜주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말, 당시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자친구가 이토록 부끄러움도 꾹 참고 대쉬를 하는데 받아줄 법도 하잖아요. 오히려 싫다며 피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묵묵히 있자 입술을 꽉 깨물고는 벗어둔 자기 외투를 가지러 가더라고요. 그리곤 반지를 꺼내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반지 주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비록 둘 다 한 번씩 다녀왔더라도 서로 처음인 듯 잘 챙겨주고 싶었다고. 그러니 이제 나랑 결혼해주라. 우리 같이 미래를 그려보자고. 남자친구의 이런 말에 저 역시 어안이 벙벙했죠. 진짜 입이 쉽게 안 떨어졌어. 당신이 여기 호텔 예약했다고 해서 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 프로포즈까지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 당황스럽더라고.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입만 가리고 있자 자기의 프로포즈를 거부한다고 생각했는지 말이 빨라지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막 제 앞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최대한 본인은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중히 한 거라고 하는데, 그 말에서 정말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는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재혼을 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청혼을 받아들였으니 그 뒤에 준비할 건 뭐겠어요? 서로 재혼하는 사이지만 일단 두 집안이 뭉쳐서 가족이 되는 거니 서로 가족끼리 인사도 나누고 결혼식까지 준비하려니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바쁜 시간을 보냈죠. 한 번 했던 일이라도 다시 하려니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전처는 남편에게 듣던 대로 확실히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초대장을 보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떡하니 한자리를 차지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깜짝 놀랐죠. 저기 누구신데 빤히 서서 계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대기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당신 이동호 씨랑 결혼하시는 분 맞죠? 대기실 한켠에서 빤히 저만 바라보고 있기에 처음에는 대기실을 잘못 찾아온 하객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걸었는데 저한테 대뜸 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맞는데 누구시죠? 하고 대답을 했어요.
딱 봐도 축하해주러 온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고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동안은 쉽게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저는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동호 씨와 예전에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저희가 왜 이혼했는지? 남편에게 듣기로 전처가 정신병자라서 헤어졌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엄청 다급하고 애처롭게 쳐다보면서 저에게 애원하다시피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었어요. 당신 정신병자라서 이혼했다고.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제가 정신병자라고요? 아니에요, 박미소 씨. 박미소 씨 맞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지금 너무 무서운 거 알아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사진기사님이 우리 대화를 듣다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서 밖에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불러주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대기실을 찾은 예비 시부모님이 그 여자를 쫓아내 주었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나가지 못해? 누가 앞길을 또 망치려고 이렇게 왔었는? 당신 지금 결혼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처음 들어온 시모는 그 여자를 아주 험하게 대했습니다. 처음 보는 예비 시부모의 모습에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사실 내 며느리 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랑 싸우고 있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여자는 저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쫓아내고 전 그 사람이 남편의 전처가 맞냐고 시모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년이다. 정말 저 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생각을 하면 밤에 이를 다 갈아도 모자랄 판이야. 저 년 때문에 우리 동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러면서 남편의 전처라고 정신병이 아주 제대로 있는 년이라면서 펄쩍펄쩍 뛰셨죠. 그리고 저한테 와서 혹시나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냐, 해코지 당한 것은 없냐 살뜰히 챙겨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전처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집착에다가 정신병 때문인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죠. 신부 대기실에 와서 저를 붙잡고 이야기할 때 그 표정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서 그런가 유독 소름 끼치게 느껴졌었어요. 아, 진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요. 사실 전처의 이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가벼운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 사이에 남편이 살던 집 근처에서 떠나지도 않았는지 이후로도 자주 마주치곤 했는데요. 그것도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날에는 마주친 적이 없고 저 혼자서 잠시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면 제 주변을 서성거리는 겁니다. 마치 저를 미행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솔직히 이런 전처의 행동에 저는 섬뜩함마저 느꼈어요. 요즘 왜 뉴스에서도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곤 하잖아요. 거기다 어떤 날은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저를 톡톡 두드리기에 봤더니 전처가 저를 보면서 저기요 하고 말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저는 그런 전처에게 아주 겁이 제대로 나서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도 무시하고 제 인생 최고 빠른 속도로 달려서 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죠. 여보, 당신 전처라는 사람 말이야. 대체 어떤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번에 결혼식에도 찾아온 걸 보면 집착이나 뭐 그런 건가?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해? 그 미친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그걸 나한테 묻고 싶어? 당신 이상해. 그걸 갑자기 묻는 이유가 뭐야? 그런데 남편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마치 결혼식장에 있었던 시모처럼 말이에요.
저는 전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 물어봤던 건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니 더 이상 깊게 물어보기는 어려웠죠. 남편의 표정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처라는 사람이 얼마나 심한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이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처의 집착적인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게 다라면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냐 하면 말이죠.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해보겠다고 아침 6시에 일어나 러닝을 시작했었어요. 며칠째 모자를 푹 눌러쓰고 운동복을 입고 막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사람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동선이 겹치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도 미라클 모닝 하나 보다 했어요. 그 사람은 체력이 부족한 사람인지 저를 바싹 따라오지는 못해서 마음속으로 응원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저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발하시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엄청 애써서 저를 바싹 따라오는 겁니다. 뭔가 진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들 뒤통수에서부터 느껴지는 진한 시선 느껴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거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은 헥헥거리면서 제 옆에 붙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남편의 전처인 거예요. 얼굴은 땀범벅에 힘들어서 얼굴은 잔뜩 인상 쓰고 있는데 눈은 엄청 힘줘서 부릅뜬 엄청 소름 끼치는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 옆에서 달리면서 박미수 씨 이러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이 악물고 주먹 꽉 쥐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쏜살같이 달렸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힘을 다했는지 저를 끝까지 따라오지는 못하더군요. 그날따라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털썩 쓰러지니까 남편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자기 되게 도망쳐 온 사람 같아. 자기야, 내가 누굴 만났는 줄 알아? 바로 당신 전처. 전처가 글쎄 나를 따라서 막 달려오더라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한테 막 말을 거는데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서.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저를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식은땀까지 흘리며 뭐라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여보, 괜찮아? 그년이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 그년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어? 나한테 말 걸자마자 깜짝 놀라서 대꾸도 안 하고 이렇게 달려왔지. 그 여자 진짜 이상한 여자 같아.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 당신 많이 놀랐겠다. 그 여자 진짜 조심해야 해. 단단히 미친 여자야.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 이상한 여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했을 텐데 자기 잘못도 아닌데 저에게 사과를 하다뇨.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과 시부모의 말을 더 믿게 되었고 정말 조심히 다니게 되었어요. 아침 운동은 당연히 그만두었고요. 어쨌든 이후에는 저에게 특별하게 물리적으로 뭔가 행사를 했다던가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안 마주치도록 노력했고 조금이라도 그 여자 같은 모습이 보이면 제가 알아서 잘 피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소름 돋는 일들이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주에 한 번 정도씩 일어났으니 이걸로 인한 제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달리면서 끙끙 앓는 동안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제사가 가까워지니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가, 며칠 뒤면 제사인 거 알고 있지? 우리 동호가 너한테 말을 했다던데. 네네, 어머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제사를 처음 지내보는 거라서요. 혹시나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죠? 얘는 뭘 그런 걸 다 걱정하고 있니? 그렇게 걱정이 되면 제사 전전날에 먼저 내려와서 나랑 시장이나 같이 보자. 우리 집 근처 시장에서 마침 소가 들어오는 시간이 딱 그때거든.
사실 저희 본가도 그렇고 전 남편의 집안도 그렇고 둘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라는 건 TV에서나 보던 그런 문화였거든요.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차 한잔하는 날이라던가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외식을 즐기는 그런 날이 제삿날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저희한테는 그저 가족들 얼굴이나 한번 보는 날이라는 인식이라 첫 제사에 조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제사 음식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솔직히 시부모님에게 전했더니 오히려 괜찮다면서 그렇게 걱정이 되면 미리 내려와서 시모가 본인이랑 같이 음식 준비를 하자고 해주시더라고요. 시장도 같이 보면 된다고 말이죠. 원래 제사라는 게 너무 미리 재료를 사놓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제사 음식은 원래 미리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 친구 집은 그냥 전날 해놓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다 집집마다 다른 거다. 우리 집은 매번 장을 보고 제사 전에 음식을 하는 집이야. 그래야 오전에 음식하고 밤에 제사를 지낼 것 아니냐. 그럼 다른 친척분들은 제사에 안 오시나요? 저희는 제사 때마다 친척들끼리 모여서 같이 지내곤 했는데. 우리 집은 다른 친척들은 제사에 안 온다. 너한테도 미리 말은 했지. 동호 고모들이 기가 세서 예전에 나랑 한바탕 했었다고. 그래서 제사도 큰 집인 우리끼리만 조촐하게 보내고 있지. 그래서 음식도 다른 집보다 많이 안 하고 첫 제사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게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다음 날부터 바로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시모. 예전에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이 집은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해서 시모의 말에 알겠다, 미리 내려가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죠. 여보, 어머님이 나 제사 때문에 좀 일찍 내려오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나는 알아서 나중에 내려갈게. 당신 먼저 내려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일찍 시간은 못 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당신 집 제사는 식구들끼리만 보낸다며. 어머님, 아버님, 당신 이렇게 3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같이 내려가는 게 낫지 않겠어? 어차피 내가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신 혼자 내려가 있어. 나중에 따로 내려갈 테니까. 솔직히 시모가 이렇게 자세하게 제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설마 하는 시월드가 내게도 열린 건가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제사라는 문화를 한번 겪어보고 싶었기에 별다른 생각은 안 했습니다. 남편이 같이 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물어보니 회사 일이 급한 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억지 부리지 않고 그냥 알았다고 저 먼저 내려가겠다 했죠. 어차피 저도 회사 일이 바빴으니 빨리 갔다가 빨리 올라와서 다시 회사를 출근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을 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내려가는 KTX 기차를 예매하고 당일 기차역으로 갔어요. 30분이나 먼저 도착한 저는 여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익숙한 옷차림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전처가 제 주변을 돌아다닐 때 자주 입던 원피스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이 계속 그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니 그런 옷을 입은 여자는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설마 진짜 그 여자가 있을 리가 없지. 내가 언제 시댁에 가는 줄 알고 그간 내가 그 여자한테 너무 시달렸나 보다. 헛것이 다 보이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기에 혹시나 집착으로 저를 쫓아 이곳까지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두리번거리던 주변엔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으니 제가 그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어나 보다 싶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오늘 제가 시댁에 내려가는 걸 알까 싶은 마음에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기차를 탔어요. 괜한 걱정이라 생각을 했죠. 기차에 올라탄 뒤에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긴 했습니다. 아까 역사 안에서 봤던 게 아무리 잘못 본 것 같다지만 마음이 영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아까 본 원피스를 닮은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은 티끌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제야 저는 마음 편하게 앉아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기차를 타고 1시간쯤 갔을까?
역에서 먹었던 커피 때문인지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제 옆자리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앉기 전에 옆 사람을 쓱 본 순간 저는 귀신을 본 것만 같았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전처로 바뀐 거예요. 속으로 저는 이런 미친 하고 욕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제가 도망을 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달려서 2칸 앞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런 저를 전처가 막 쫓아와서 결국에는 제가 들어간 화장실을 앞두고 쾅쾅쾅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잠긴 문이 설마 열리지는 않겠지 하면서 계속 문을 붙잡고 말했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제발 제 이야기 한 번만 제대로 들어보세요. 저만 알고 있는 그놈 비밀이 있다니까요. 당신 이대로면 위험하다고요. 대체 제 남편이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위험한 건 바로 당신이라고요. 이대로면 당신 정말로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로 당신 위험하다고요. 제 이야기 한 번만 드러나 보세요. 정말로 제가 이상한 사람이면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도 가만히 있을 테니까. 처음에는 전처가 절 화장실 안에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 사람 정말 간절하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손이 다칠 정도로 말이죠. 그쯤 되니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속 밖에서 하지 말라고 그 여자를 말리는데 주변에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겠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저한테 해코지를 해도 말려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전처는 다친 손으로 제 손을 잡고는 제발 한 번만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 울면서 사정까지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정성이라면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서 그 여자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제가 얼마나 당신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당신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그 인간들의 마수 속에서 한시라도 빨리 구해주고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건 전부 사실이니까. 그렇게 듣기 시작한 전처의 이야기는 아주 경악스러웠습니다. 순간 내가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말이에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죠. 그놈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보고 정신병이라고 하고 다녔겠죠. 진짜 정신병을 가진 인간은 바로 본인이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당신 결혼식 날부터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게 무슨... 그럼 당신 말은 지금 제 남편이 정신병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그놈이 저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인이 이혼하자고 했다 당신한테 말을 했겠죠? 뻔할 뻔짜네요. 당신 이전에 만난 여자한테도 그렇게 말했다 했거든요. 이전에 만난 여자? 그 사람 분명히 전처 다음으로 만나는 게 제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참나 웃기지도 않네 정말. 그 남자 절대 혼자는 못 사는 놈이거든요. 그놈 부모라는 사람들 면상만 봐도 내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데 당신 결혼식 날에도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이가 갈렸지만 그래도 한 사람 목숨 달렸다는 생각에 갔던 자리였어요. 심지어 전처는 이렇게 회방을 놓은 적이 제가 처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전에도 2번 정도 남편이 여자를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말한 것처럼 진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더군요. 자기처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놈 조현병입니다. 당신한테는 어떻게 말하고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랑 연애할 때 그놈이 밤에 제대로 일을 하긴 하던가요? 안 했죠? 당연하겠죠. 그 미친놈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있나? 전처의 말에 저는 순간 결혼 전에 있었던 프로포즈 하던 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이상하다 생각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처의 말을 듣고 보니 이상하다 싶은 점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놈이 제대로 사내 구실을 했을 리가 없죠. 밤마다 유독 증세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매번 저는 그 사람을 피해서 거실 소파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소름 끼쳤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증거도 보여주겠다면서 동영상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동영상에는 남편의 수상한 모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령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막 소리치더니 머리를 부여잡고는 대굴대굴 방바닥을 구르는 장면도 있었고요. 하루는 그 전철하는 사람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가더니 묶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지금까지와는 정말 다른 남편의 모습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죠. 지금 당장은 그놈이 당신한테 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결혼한 그 집안, 그놈 아비나 어미도 아주 똑같은 조현병이라서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제대로 시켜놨을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제 남편이 한 짓이라는 말이죠. 당신이 꾸며낸 영상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그 집안에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요? 오죽했으면 그놈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회방을 놨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당신이랑 똑같았어요. 그저 집착이 좀 있는 사람이네 싶었다고요. 그러다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보이길래 집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후 이어진 영상에서 보면 남편의 기이한 조현병 증세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왜 슈퍼맨 노래한다면서 소파나 침대에서 뛰어내리곤 하잖아요.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고요. 청소를 하던 남편이 걸레질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그 걸레를 아주 갈갈이 찢어버리는 모습도 찍혀 있었죠. 한 인간이 마치 두 가지 인성을 가진 것처럼 돌변하는 모습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처가 동영상을 보여주고 조금 뒤에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일이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랫집에서 하루는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죠. 저기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애도 없는데 무슨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세상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사람이 너무 뻔뻔하네. 저기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 안 있어요. 아무리 주말이라도 그렇지 밑에 있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세요? 이날 아랫집 주민이라고 찾아온 여자가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자꾸만 저희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면서 제발 발 좀 그만 굴려라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애도 없는 집에서 다 큰 어른이 그런 매너 없는 행동을 하겠냐 말이에요. 거기다 저희 집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고 있었기에 그 여자가 말하는 발소리를 낼 상황도 없었고요. 아무튼 그때도 내가 화나서 올라왔더니 사람 없는 척하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셨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네. 저번 주에 저희 남편만 집에 있었고요. 남편이랑 저는 평소에 슬리퍼 신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하더니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내려갔죠. 그래서 이걸 남편에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화나는 거 있지? 지난주에 나 없을 때 당신 누구 집에 초대한 적이라도 있어? 아니, 그날은 나 혼자 집에 있었는데 나도 그냥 TV나 보고 있었고.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속풀이 하듯이 풀어낸 말에 남편이 모른 척하면서 그냥 그랬는데 하고 말하는 모습에 조금은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그 여자의 오해를 꼭 풀어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는 죄송하단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좀 미적지근했죠. 그래서 소극적인 남편의 태도에 좀 불만이 있던 상태이기도 했어요. 당신이 아마도 집에 없는 시간에는 이런 증상들이 간혹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 집안 사람들 벗어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전처가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예전부터 있었던 조금은 마음에 걸리던 일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치 얽혔던 실타래가 풀려버린 것 같이 말이죠.
저는 너무 경악해서 이제는 입이 다물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마음뿐이었죠. 전처는 본인도 처음에는 남편만 정신병이 있다 생각을 하고 시댁으로 따로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안 사람들 전부가 조현병이었다 하더군요. 더 환장하는 건 이 시부모라는 인간 두 사람은 함께 치료를 받던 정신병원에서 만나 눈이 맞아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처에게 자기들도 이렇게 멀쩡하게 연애하고 애도 낳고 잘만 산다고 전처 보고도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뭐라고 했다 하네요. 제가 정말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다 생각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한 다음에는 그냥 저도 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놈이 멀쩡한 여자랑 다시 다니는 모습 보고 사람 하나 구하자는 생각에 회방을 놓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처는 참다 못 참고 결국 조현병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아들이 조현병 때문에 한번 이혼을 당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난 남편에게 무조건 본인의 증세와 시부모 본인들의 이야기를 함구하라고 시킨 거죠. 전처는 본인이 겪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저도 본인처럼 제사 전전날에 내려오라 말을 할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가는 길이 머니 일단은 버스는 탈 것 같지 않고 운전을 못하던 저였으니 기차를 이용할 것 같아서 그날 아침부터 내도록 그 기차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내려가는 시댁에서 당장 확인을 해보라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도와주겠다고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를 너무 도와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자꾸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당신하고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대화할 방법을 찾다가 아침 운동하시는 거 알고 저도 노력을 좀 해봤는데요. 그 방법이 대실패하고 나서는 별다른 방법이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게 그 집 제사 날이었죠. 제가 어떻게 기차 타고 내려갈 거라 생각하셨어요? 제가 운전을 할 줄 알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말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당신들을 따라다니다 보니 알게 됐어요. 매번 장을 볼 때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회사도 항상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시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추측이 아니면 어떡하지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도 일단은 속는 셈 치고 기차역을 가보자 싶었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 가는 길이 먼 곳에 가면 기차를 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도 시간이고. 전처의 말에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생판남인데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이니 말이죠. 게다가 그냥 자신의 추측만으로 아침부터 일단 기다려보자 싶어서 이 기차역에 있었던 거라니. 저는 저 하나 살리겠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전처의 모습에 감사하다고 말한 뒤 바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전화를 해서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님, 지금 소식 들었는데요. 당신들 지금 저한테 남편 조현병이라는 사실 숨기려고 했다면서요? 본인들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조현병이라니. 우린 그런 병 같은 거 모른다. 처음 듣는 병 이름이고. 시모는 끝까지 모른 척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당황한 듯 보였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추궁을 하자 버럭 화를 내면서 제가 아닌 전처의 이야기를 불쑥하더라고요. 내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조현병이면 네가 뭐 어쩔 건데? 너 우리 아들이랑 이미 혼인신고서에 도장 다 찍은 사이야. 이혼이 어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줄 알아? 정말 사실이었네요. 당신들 지금 병이 있는 것도 속이고 나를 어떻게든 그놈 옆에 묶어두려고 했던 거야? 너 대체 그 이야기 어디서 들은 거야? 설마 전처 고년이 너한테 우리가 조현병이란 말을 했어? 이런 썩을. 내가 너 우리 동호 옆에서 꼬리 살랑살랑 칠 때부터 알아봤다. 껍데기 하나 훔쳐걸치고는 우리 아들 훔쳐가려고? 그런데 이 조현병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군요. 전처가 알려줘서 지금은 이 상황을 전부 녹음을 했는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던 중에 시모가 갑자기 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전처 아니냐면서 어디서 껍데기 주워와서 딴년 행세하면서 다시 자기 아들을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말이죠. 그 덕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제대로 말도 못했죠. 뭐라고요? 이것 봐요. 당신들 조현병 맞잖아요. 지금 제가 누군지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죠? 내가 조현병 맞으면 어쩔 건데. 야, 요즘 세상에 정신병이 뭐가 흠이라고. 우리도 약 먹고 치료하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너 같은 년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이후에도 시모는 갑자기 돌변하면서 착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둥 정말 소름 돋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앞서 이렇게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말이다. 우리 동호가 제사에 너랑 같이 안 내려왔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내가 동호한테 말해서 얼른 내려오라고 하마. 너도 혼자서 내려오니 외로워서 그런 거지?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통화를 이어가면 이후 실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기분이 들어서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전화가 끊어진 다음 시모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받지 않자 문자로 방금 시모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너 다른 년 탈 쓰고 와서 다시 날 꼬시려고 했다면서? 어쩐지 너랑 비슷한 년이다 생각을 했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뭐라 하더니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시 와서 결혼하자 말을 해? 게다가 내용은 이미 본인이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일단 당장 신혼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지금 갔다가는 그 남자랑 마주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친정으로 피신해서 자초지종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두 분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죠. 제 휴대폰에도 불이 나도록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번호를 차단하면 시부모 번호로 연락이 오고 시부모 번호를 차단하면 모르는 번호로 어떻게든 집요하게 연락을 하더군요. 결국 친정엄마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또 전화하거나 찾아오기라도 하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버럭버럭 화내니 그제서야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전처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전처는 이미 같은 일로 이혼을 해봐서 그런지 아주 빠삭하게 저를 도와주더군요.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지라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남편이 제 스스로 증거까지 던져줬으니 소송에서 이기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과는 사기 결혼을 이유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일은 이 사기 결혼을 통해서 벌금이나 감방에 보내는 등의 처벌을 줄 수는 없었단 사실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겪고 알게 된 사실인데 결혼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이렇게 제게 사기를 친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왜 원래 부부는 서로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족은 고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죠. 저는 남편과 만나기 전인 남남일 때부터 저에게 사기를 쳤다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지만 변호사도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도 사기 결혼으로 처벌은 어려우실 겁니다. 이혼을 중점으로 해서 해결해보죠. 하고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사기죄라는 건 돈이 얽히고 고의성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치 않게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입맛은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혼은 어렵지 않게 가능했으니 이걸로 만족해야지 하며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정말 세상이 무서워지더군요. 그렇다면 저보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처음에는 남편이 조현병이 있는지 몰랐냐고 말이죠. 그도 그럴 게 이혼을 한 번 하게 된 뒤로 병원 치료 경험이 있던 시부모님은 당장에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약을 타서 먹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혼 소송 중에 법정에서 본인 아들은 약도 잘 먹고 치료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면서 아주 고함을 질러댔거든요. 내 아들이 정신병이 있다고? 세상에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정신병이라도 약만 제대로 잘 먹으면 일반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아들 녀석 치료한다고 정성을 들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 괘씸한 년이. 처음에 시모의 말을 들은 판사도 그런 시모의 말에 이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는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기에 끝에는 저의 손을 들어준 거지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죠. 당신 아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니 이해해달라고. 아니면 본인 입으로 정신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 말이라도 하든가요. 지금 사기로 결혼까지 시켜놓고 속이려고 했으면서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법정에서도 저희 소송에서는 시끌시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다 말을 했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 역시도 남편의 증세 약화를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보필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병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벽에 불과하니까요. 아무튼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지병이 있다면서 약을 챙겨 먹는 것들은 봤는데 저한테 약을 숨기는 모습에 이상하다 싶다가도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다 싶어서 넘긴 것들이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때 확인만 했더라도 이렇게 결혼하고 다시 이혼하는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정말이지 입안이 씁쓸해지는 결말이었어요. 남편은 이혼 소송이 끝나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정말 정상인 같지 않았어요. 정말로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정말 맞기는 한 건지 자신이 정신병이 있어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한때는 본인한테 제가 먼저 다가와서 좋다 하지 않았냐 하면서 끝까지 자기랑 같이 살아달라고 바지가랑이까지 붙들던 그 모습에 있던 정도 다 떨어져 버렸죠. 당신이 나 사랑한다고 먼저 다가왔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날 버릴 수 있어? 나랑 끝까지 함께 살아준다고 그래서 난 당신하고 결혼한 거라고.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 당신이 나한테 먼저 프로포즈하고 결혼하자고 했어. 당신이 먼저 나를 속인 거라고, 알아? 그리고 전처한테 한 것처럼 나를 대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아. 어떻게 내가 제일 좋다는 사람이 그딴 여자 말을 믿어? 제발 나랑 함께 살아줘. 난 당신 없으면 정말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앞으로 그 이상한 가면 쓰고 와도 내가 당신 옆에 꼭 붙어 있을 테니까. 소름 끼치죠? 이혼 소송이 끝나고 이혼 확정을 받았는데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내가 사는 곳까지 쫓아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을 먹는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앞뒤가 안 맞는 횡설수설 내용에 누군지도 모를 사람한테 이야기한 말까지 저한테 와서 하니 말이에요. 거기다 제가 누군지도 제대로 인지나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될 정도였죠. 사람들이 이래서 정신병이 무섭다고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혼 후에 잠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친정에서 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는데 그 퍼즐이 하나씩 풀리더라고요. 그간 조현병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싶어서 소름이 끼쳤죠. 그런 인간이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저한테 프로포즈한 날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의 그 간극, 제가 소중하다 했던 순간 지었던 표정들이나 이후 저에게 반지를 주면서 했던 말들 모두가 조현병의 한 증세였던 거예요. 제가 싫다고 말했던 남편은 전처와 달리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제 모습에서 전처를 떠올리며 그런 제가 싫다고 했던 거고요. 본인이 소파에 누워있다가 제가 우는 소리에 다시 퍼뜩 제정신을 차리고 횡설수설 프로포즈를 한 건 역시 방금 전에 본인이 했던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했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약을 먹더라도 순간적으로 나온 망상에 본인도 모르게 소중해서 그랬다는 변명만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가끔씩 집안 물건이 하나둘씩 없어진다 했더니 조현병 증세가 있던 날에 전부 버리거나 부러뜨려서 버린 거였어요. 거기다 생각해보면 아랫집에서 올라온 그 일도 다 남편의 조현병 증세 때문이었으니. 아무튼 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전 남편의 전처와 저는 묘한 전우애 같은 게 생겨서 현재는 친구가 되어 한 번씩 얼굴 보면서 사는 중이네요. 새로 사귀었지만 끈끈한 우정이 생긴 이 친구와는 화려한 싱글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의 차를 타고 잠시 짐을 찾으러 신혼집에 갔었어요. 그때는 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놓은 후라서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마주치려고 일부러 찾아왔다가 위자료라도 더 물게 될까봐 무서웠겠죠. 짐을 차에 싣고서 아랫집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층간소음의 원인은 내 전 남편이었던 것 같고 전 남편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는 것들을요. 아무튼 피해를 끼쳐드려서 죄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랫집 분은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아휴, 어쩐지 이해가 좀 가네요. 남자 고함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뭐랄까 이해가 전혀 가질 않는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싸우면서 내는 고함 소리가 아니라 아무튼 이상한 말들이었어요. 저도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혼하셨다니 이제는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시 동네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퍼지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신혼집을 내놨다는 소문도 빠르게 퍼졌더라고요. 전 남편은 본가에라도 돌아가겠죠. 그 동네에서 더는 못 살 겁니다. 이게 요즘 사회적으로 헤어진 다음에 앙심을 품고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전처가 말해주는 이야기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전 남편의 본가는 여기서 꽤 거리가 되는 곳이니 제가 이사를 가서 아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면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렇네요. 제 이야기를 끝으로 말하자면 그렇다고 제가 정신적인 문제를 뭐라고 하기 위해서 사연을 보낸 것은 아니에요. 그저 본인이 이런 이력이 있으면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저 역시도 가족으로서 전 남편의 조현병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힘쓰며 같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에 아마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아직까지는 쉽게 해결이 어려운 것들도 많으니 말이죠. 저에겐 무서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전 제 사연을 통해 청자님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신적인 문제로 많은 갈등도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